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연애 3년 만에 결혼을 진행하다 예비시댁의 뻔뻔한 민낯을 보고 파혼을 하게 된 30대 후반 전문직 여성입니다. 그리고 저랑 결혼을 할 뻔했던 그 남자도 다른 분이었지만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동갑내기였는데요. 처음엔 친구로 만나다 서로 좋은 감정이 생겨 연인 사이로 발전한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낸 지는 7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 중에 3년은 연인으로 지냈던 거죠. 게다가 알고 지낸 시간이 길었다 보니 마치 장기 연애라도 한 사람들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 속에 살았는데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제가 예비 남편에 대해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놈은 결혼하면 절대 안 되는 놈이었거든요. 본격적으로 제 파혼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제 파혼의 원인은 예비 남편이 들고 온 종이 쪼가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요즘은 남녀가 평등하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자기 일 하는데 굳이 옛날 방식으로 결혼할 거 뭐 있냐고, 남자가 꼭 집을 해갈 필요가 없으니 반반 결혼을 하자고 요구하셨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도 그 생각에는 크게 반감이 없어서 그러자고 했어요. 어차피 저나 예비 남편이나 적지 않은 나이에 하는 결혼이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결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저런 말씀을 하시니 오히려 반갑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사실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피곤한 게 결혼이잖아요. 실제로 제 절친한 친구가 결혼 준비를 하다 하도 싸워서 파혼하기도 했는데 그걸 옆에서 전부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것저것 재지 않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결혼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반반 결혼이 부부 사이에도 뒷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양가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는 우리만의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 처음부터 반반 결혼을 제안한 예비 시어머니가 뭔가 생각이 깨어있는 어른처럼 보였는데 역시 저랑 잘 맞을 것 같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을 보기 좋게 깨버리겠다는 듯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종이 쪼가리였어요. 상견례를 하고 보름 정도가 지났을까? 예비 남편이 자기 엄마가 저에게 주라고 했다며 웬 A4 용지 한 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에는 빼곡하게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심지어 디퓨저 같은 인테리어 소품까지도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건 가전제품에는 하나같이 곱하기 3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전제품들은 전부 제일 비싸다는 것들이었는데 청소기는 다이슨, 냉장고, TV,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은 삼성 제품으로 냉장고만 해도 3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그럼 그것만 곱하기 3을 하면 900만 원이라는 건데 TV를 떡하니 85인치로 적어 놓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가 신혼집으로 받은 집 평수가 27평이었는데 27평 거실에 85인치 TV라니 말도 안 되는 사치였어요. 그리고 그것들도 전부 곱하기 3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목록을 보니 토스트기에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것들도 곱하기 3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황당한 얼굴로 그 종이를 다시 예비 남편에게 건네며 이게 다 뭐냐고 물었는데요. 예비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자기 엄마랑 누나가 우리 혼수 목록을 정리한 리스트라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을 하는 그 남자의 태연한 태도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대뜸 아니 반반 결혼이고 혼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인데 왜 이걸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정하냐고 따졌는데 자기 엄마한테 세뇌를 당한 건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살림도 살아본 사람이 잘 안다고. 엄마랑 누나가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을 준 거지. 이거 알아본다고 엄마랑 누나 엄청 바빴어.
아니, 누가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여기 곱하기 3은 뭐야? 이걸 왜 3개씩이나 사? 한두 푼도 아닌데. 아, 그거? 우리 엄마랑 누나네 가전제품이 연식이 오래돼서 우리 살 때 같이 사라고 표시해둔 거래. 이렇게 같이 사야 할인도 많이 받고 좋다고 하더라. 나는 잘 몰라.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가져오면 어떡해? 그리고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 아니었어? 자기는 이렇게 크고 비싼 물건들이 우리 신혼집에 어울린다고 생각해? 여기 곱하기 3도 그래. 그럼 이 돈은 누가 내는 건데? 자기가 내는 거야? 아니면 할인만 받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내시는 거야? 뭘 또 그렇게 정색을 하고 따지냐? 나는 그냥 이거 갖다 주라고 해서 가져온 것 뿐이야. 궁금하면 자기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나는 그냥 심부름한 것 뿐이라니까. 저는 그때부터 살짝 싸했어요. 예비 남편이 자꾸 우리 엄마, 우리 누나 하는 것도 거슬렸고 굳이 이런 수고까지 하며 혼수 목록을 리스트업을 한 예비 시어머니의 의정도 어느 정도는 짐작이 돼서 더 짜증났는데 그래도 상견례 때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이건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혹여 제가 짐작하는 대로 이 혼수 목록을 저더러 장만하라는 거라면 그때는 싸우든 제가 할 것들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예비 남편한테 네가 하라고 시키든 할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연락을 할 줄 알았다는 듯이 이 종이가 뭐냐고 묻는 저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종이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예단은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마침 우리 집 가전제품들이 오래돼서 바꿔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딸이랑 돌아다니면서 시장조사를 좀 해봤지. 너희 둘 다 일하라 결혼 준비하랴 바쁘잖아. 내가 니들 수고 덜어준 거야. 아니 마음은 감사한데요. 갑자기 예단이라뇨. 저희 반반 결혼하는데 예물이랑 예단은 생략하는 거 아니었어요? 어머 얘는? 나는 니들 결혼은 반반하라고 했지. 예단은 하지 말라는 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하나뿐인 아들 장가 보내면서 예단도 안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니? 너도 그래. 이상한 며느리 얻은 줄 알고 수군거린다니까. 그렇다고 형님네 가전제품까지 저더러 하라고 곱하기 3을 해놓으신 건 좀 너무하세요. 너무하긴. 너 요즘 예단 비용이 얼마나 하는 줄 아니? 그리고 우리 딸도 쉬는데 니들이 결혼하면 선물은 해줘야 하잖아. 그래서 그냥 같은 걸로 받는다고. 또 내가 땡땡 백화점에서 견적받은 건데 그 직원이 그렇게 한꺼번에 사면 할인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예물은 얼마나 해주시려고요? 그럼 저도 뭐 리스트라도 적어서 드리면 돼요? 뭐? 너 지금 싸우자는 거니? 아무리 결혼식 전이라고 해도 나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어른이라고. 예물은 내가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지. 네가 뭔가 오해를 해서 기분이 상했나 본데 잘 생각해봐라. 나는 너 생각해서 그런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를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헛소리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어딜 봐서 저를 생각한 건지 알 수가 없었고 오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해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세상에 없던 예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해고 자시고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진 제대로 당하기 전이라 파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제가 싸워서 해결을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때까진 예비 남편은 제 편이라고 생각했기에 잘 이 내용을 알면 저처럼 질색을 하고 자기 엄마랑 싸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허황된 바람일 뿐 제 말을 다 들은 예비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얼굴이었어요. 자기 내 말 이해했어? 이거 곱하기 3 예단이래. 그러니까 나더러 이걸 다 하라는 건데 이게 말이 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원래 결혼하면 예단하는 거잖아. 우리 반반 결혼하는데 왜 하는 건데? 서로 빈정상하지 말고
똑같이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니었어? 그럼 혼수도 반반 결혼에 포함인데 이거 절반은 자기가 해야 해. 왜? 예단은 원래 자기가 하는 거잖아. 예단 말고 혼수 말이야. 지금 이 혼수 목록에 은근슬쩍 예단이 끼워져 있긴 하지만 우리 혼수는 반반씩 해야지. 그 물건 나만 써? 그리고 생각 잘하고 대답해. 내가 예단을 하면 자기는 나한테 예물을 해줘야 한다고. 나한테 이 정도로 뜯어가면 나는 뭐 가만히 있겠니? 아니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뜯어가긴 뭘 뜯어가. 알았어. 나도 어느 정도는 과하다는 거 인정해. 이건 내가 우리 엄마랑 누나한테 얘기해서 조정할 테니까 그만 좀 해라. 요즘 같아서는 내가 무서워서 결혼하는 게 맞나 싶어. 그러게 왜 나를 무서운 사람을 만들어. 애당초 자기가 중간에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 말했잖아. 나는 잘 몰라서 심부름만 한 거라니까. 뭘 알아야 중간 역할을 하지.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내가 가서 말을 한다고 하잖아. 사람 좀 그만 잡아라. 저는 예비 남편의 짜증스러운 태도에 저 역시 짜증이 났어요. 저는 이 인간이 이 정도로 멍청한지 몰랐거든요. 그도 그럴 게 저는 예비 남편이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이라 좋아했는데요. 사귀게 된 계기도 그거였어요. 제가 원래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이 자기 일을 하는 지적인 남자였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결심한 건데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이 남자는 세상 천지 이런 바보 멍청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모른다고 하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저런 무책임한 태도에도 화가 났는데 일단 서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으니 기다려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예비시댁에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길 바라는 것 같았어요. 아니, 말을 하긴 한 건지 어쩐지 예비 남편은 저를 피하는 것 같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예단이랍시고 그 가전제품을 전부 사주는 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저도 버텨볼 생각이었는데 약간의 호기심으로 그 리스트에 적힌 물건들을 조회해서 값을 계산해봤더니 1억 가까운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리스트만 봐도 그 정도 금액은 나올 것 같아 놀랍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정확한 금액을 보니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가 계약하기로 한 그 아파트 보증금이 다 해서 2억 2,500이었거든요. 그런데 혼수가 1억이라니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더 넓은 집을 찾는 게 맞죠. 아니, 3억이면 집을 살 수도 있는데 그럴 돈을 이렇게 쓴다는 건 돈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물건이란 게 처음에야 새 제품이고 신상이지 쓰다 보면 유행 지나고 성능도 신제품에 비해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자가도 아니고 전셋집에 그런 초호화 물건이 어울리기나 하나요? 하지만 또 리스트대로 해가지 않으면 나중에 뒷말이 나올 것이 뻔해 보였는데 사고방식이 깨어있는 분인 줄 알고 좋아했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리스트를 보여주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엄마도 생각지도 못한 혼수와 예단 요구라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뭐 TV나 냉장고 같은 거 하나씩은 해달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건 거의 가전제품을 싹 다 바꿔달라는 거 아니니? 그것도 자기 집만 아니고 딸 집까지? 어머나 세상에 무슨 욕심이 이렇게 많아. 상견례 때는 그렇게 안 봤는데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기분을 의식하시는 건지 저에게 뭐라고 딸을 말을 하진 않으셨어요. 아마 저희 엄마 입장에서는 이걸 다 하라고 할 수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겠죠.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건 어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시어머니가 준 혼수 리스트는 어이없는 요구라는 거였는데요. 해줄 마음도 없었지만 이걸 다 해줬다가는 저를 만만한 호구로 알 것이 분명해 더 약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자 그 리스트 종이가
저에겐 일종의 호구 며느리 테스 용지처럼 느껴졌는데, 그래서 예단을 이 정도로 해줘야 한다면 저도 그에 상응하는 예물을 요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고가 브랜드 귀금속과 명품들을 뒤져 저도 나름 화려하게 예물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저 또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한 거였지만 자기들도 이게 얼마나 황당한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얘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리하여 그 집의 심부름꾼인 예비 남편한테 나도 예물 리스트를 적어봤다며 자기 엄마 갖다 드리라고 했는데 그 리스트를 본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게 다 뭐냐고, 꼭 이렇게 해야 하냐고 따지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자기 엄마가 종이 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져와 놓고 왜 제가 준 종이에는 토를 다는 건지 제가 기분 나쁘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니, 그러자 예비 남편은 그게 이거랑 같냐고 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혼수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만 예물은 아니잖아. 이거 봐. 평소에는 명품 관심도 없으면서 샤넬 가방도 있네. 샤넬 가방을 뭐 나랑 같이 들 거야? 이렇게 황당하다는 듯 열변을 토했는데 그런 예비 남편의 태도를 보니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도 황당하니? 나도 마찬가지야. 이게 처음부터 자기가 혼수 리스트를 가지고 온 게 문제였다고. 우리 반반 결혼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알아서 혼수용품 마련하면 되는데 왜 이딴 종이를 받아와서 이런 사단을 만들어? 예단 얘기도 그래. 자기가 중간에서 잘랐어야지. 왜 나한테까지 넘어오게 하냐고. 그럼 내가 거기에 대고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해? 시집도 가기 전에 싸움이라도 하라는 거야? 뭐? 자기 엄마? 너 아무리 화가 나도 말이 좀 그렇다. 그래, 내가 몰라서 중간에서 실수했다 치자. 그래도 어떻게 똑같이 이래? 그래야 알지. 잔말 말고 그 예물 리스트 자기 집에 가지고 가서 보여드려. 그래야 나도 다음 딜을 하지. 다음 딜? 또 무슨 딜? 뭐긴, 우리 예정대로 예물 예단 없이 우리가 알아서 결혼 준비하는 거야. 나는 자가도 아니고 전셋집에 그 비싸고 큰 제품들로 집을 꽉 채울 마음이 없거든? 그럴 돈 있으면 최대한 아껴서 집을 사야지. 안 그래? 그야 그렇긴 하지. 이왕이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서 제대로 말하라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에도 나 실망시키면 그땐 끝이라고. 알겠어? 예비 남편은 그 이후 제 말에 입도 뻥긋하지 못했어요. 하긴 제가 좀 그때는 많이 감정에 격해서 말을 무섭게 하긴 했는데 자기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 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알 거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계속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어깃장도 났으니 더욱 저한테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예비 시어머니와 저의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되었어요. 아마도 예비 시어머니는 초장에 제 길을 꺾어놓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상견례 때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하시더니 고부 사이는 상하관계가 그렇게 따지시는 건지 서로 잘 보여야 하는 그 시간에 감사하게도 예비 시어머니는 점점 당신의 밑바닥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결국 그런 당신의 행동 때문에 저라는 복덩이 며느리를 놓치게 되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예비 남편과 예비 시댁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돈을 잘 굴리고 모으는 데 소질이 있었어요.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목돈을 모으겠다 하는 계산이 빨리빨리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 20대 첫 직장을 다니고부터는 꾸준히 돈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소액으로 소액 투자를 해서 돈을 잃고 벌기도 하며 경험을 쌓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노하우가 생기니 과감한 투자도 하며 제법 돈을 벌 수 있었죠. 그 때문에 연인이었던 예비 남편한테도 노출하지 않은 재산이 2억 가까이 있었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하도 돈에 대해서는 모든 걸 오픈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을 해줘서
상대였던 예비 남편이 어느 정도를 준비했냐에 따라 결정하려고 했는데 일단 1년 정도는 오픈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 후에는 조금씩 투자 수익이라며 오픈할 생각이었는데 걱정하지 않았던 돈 문제가 결혼 전부터 발목을 잡으니 저는 제 결혼을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됨됨이를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원하는 예단을 해주는 대신 예물을 어떻게 해줄 건지 그걸 알아보는 거였는데요. 분명 자기 아들에게 예물 리스트를 받았을 때 예비 시어머니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예비 남편에게 몇 번이고 리스트에 종이 드린 거 맞냐? 왜 아무 말도 없으신 거냐? 재차 확인도 했는데 예비 남편은 모른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왜 짜증을 내냐고 저도 똑같이 화를 냈고 그때 그 남자는 저 때문에 지금 자기 집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걸 왜 내 탓을 하냐고 따지니 그 남자 그러더군요. 나는 결혼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일인 줄 몰랐어.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결혼도 하기 전에 우리 엄마랑 싸우려고 드는 건데? 나는 네가 그런 여자인 줄은 몰랐어. 이런 소리를 하는데 순간 저도 화가 나서 결혼이고 뭐고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서로 평생을 함께 하려고 하는 결혼인데 이럴 일인가 싶어 서로 시간을 갖기로 했죠.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도 성질이 났는지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희 결혼 준비는 올 스톱이 되었는데요. 제가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으니 그걸 보다 못한 저희 엄마와 여동생이 파혼 이야기를 먼저 꺼냈어요. 저희 엄마 말로는 제가 혼수 리스트라는 걸 가지고 왔을 때부터 이 결혼을 말리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딴 리스트를 받았음에도 파혼 얘기를 하지 않아 제가 그 남자를 어지간히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말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끙끙 앓고 있는 모습까지 보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동생과 이야기에 파혼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에 시집을 가. 전에는 엄마가 아무 말도 못했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저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집에 시집가면 너만 고생해. 그래 언니야. 언니 너는 평소에는 엄청 똑똑한 척하면서 왜 그런 집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그 남자도 그래. 마마 보이냐? 자기 엄마가 자기 욕심만 부리면 자기가 먼저 뭐라고 해야지. 장가를 누가 가는 건데? 언니 너 정말 그 집에 시집갈 거 아니지? 몰라. 지금 나도 머리가 터질 것 같거든. 이미 전셋집 계약도 했지. 사람들한테 결혼한다고 이야기 다 했는데 뭐부터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디 그뿐이야? 나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거 딱 질색인 거 알지? 파혼해봐. 얼마나 많은 소문이 퍼지겠어. 그런 생각을 하면 파혼도 쉽지 않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먼저 파혼 얘기해봐. 집 계약금이랑 각종 위약금 내가 부담해야 할걸? 그러니까 언니 네 말은 남들 보기 쪽팔리고 돈 아까워서 파혼 못한다는 거야? 아니 자기 인생이 걸린 일인데 그깟 돈이 대수고 쪽팔린 게 대수냐고. 그래 수연아, 이건 소연이 말이 맞다. 괜히 후회하지 말고 잘 생각해. 엄마는 이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아빠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했는데 너 힘들어한다고 하니까 그럴 거면 가지 말라고 하라고 했어. 저는 엄마와 여동생의 말에 순간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나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결혼까지 결심한 건데 가족들까지도 뜯어말리는 결혼이라니. 내가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나?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깰 결혼이라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바닥인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심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저도 확실하게 그 바닥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물 리스트보다 조금 더 파격적인 제안을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해볼 생각이었어요. 자기야, 내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1억 혼수를 할 바에는 그냥 내가 집 보증금을 다 할게. 대신 계약자는 내 이름으로 하고 자기 돈으로 어머님이 얘기한 혼수하자.
자기 돈이니까 어머니 댁이랑 형님 댁에 가전하는 것도 뭐라고 하지 않을게. 정말? 정말 그렇게 해도 되겠어? 자기 말대로 나도 똑같이 예물 리스트대로 받는 건 양쪽 모두 돈질을 하는 것 같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야, 우리 자기 쿨하다. 알았어. 그럼 나야 땡큐지. 엄마랑 누나한테 생색도 나고. 그럼 자기 예물은 안 해도 되는 거다. 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예물 리스트 때문에 우리 엄마 알아두었어.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리스트가 어디 있냐고 하더라. 그건 자기가 생각해도 과했지? 과하다고? 그럼 그 곱하기 3 가전 예단은 안 과하니? 과한 걸 요구하셔서 나도 과하게 요구한 거야. 그리고 내내 말이 없어서 내가 보증금 다 하겠다고 하는 건데 요점은 알고 있어야지. 알겠어. 우리 이러다 또 싸우겠다. 그래. 나 요점 파악 다 했고 합리적으로 하자. 됐지? 저는 어차피 파혼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좋아 죽는 예비 남편한테 과감하게 질렀어요. 신혼집으로 계약한 전세 아파트가 2억이 조금 넘었는데 혼수가 1억이니 그냥 보증금을 제가 다 하고 명의를 가져오는 게 미래를 위해서도 낫겠다고 생각했죠. 물론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 제가 보증금을 전부 내는 일은 없을 테지만 그들이 어떻게 나오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제 생각보다도 더 고약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말을 듣고는 득달같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신이 잔뜩 나 있었는데 그리고는 저더러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 바라는 거라 그러자고 했는데요. 성질도 급하지 당장 내일 보자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어서 와라. 배고프지? 우리 일단 밥부터 먹을까? 내가 우리 며느리 맛있는 밥 한번 사주려고. 와 감사합니다. 그럼 저 비싼 거 시켜도 돼요? 그럼 먹고 싶은 거 다 시켜라.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좀 있는데 혼수 말야.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집이 니네들 집도 아니고 좁은 전세 아파트인데 혼수를 좀 줄여야 하지 않나 싶어서. 네? 줄인다고요? 그건 제가 작성한 리스트도 아니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적어주신 거잖아요. 그래 맞아. 근데 그때는 이왕이면 니들 좋은 거 썼으면 좋겠어서 뭘 잘 모르고 한 거고 지금은 생각해보니 우리 딸이 먼저 결혼을 한 선배지 않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이사하면 가전제품들도 망가지고 하는데 전세 사는 동안은 가성비 좋은 걸로 쓰고 니들 집 사서 이사할 때 그때 좋은 걸로 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 그래서 전에 저한테 주신 것 말고 다르게 혼수를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혼수는 정우 씨가 아니라 어머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혼수는 당연히 정우가 하지. 근데 걔가 뭘 아니? 걔는 돈만 내는 거고 물건은 나랑 지 누나가 봐서 결정해야지.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해서 혼수 리스트를 다시 작성했는데 그럼 어머님 댁이랑 형님 댁에 들어가는 가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단으로 받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 너 예물 안 받는다며? 그럼 예단도 없는 거지. 그래야 공평하잖아. 어때?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저더러 준비하라는 거였고 지금은 입장이 바뀌었으니 오히려 정우 씨만 좋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우, 뭘 또 그렇게 꼬아서 생각하냐. 우리 아들이 하도 그건 과하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니까 최대한 니들한테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어머님, 변경된 혼수용품 비용이 얼마인지 대략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저도 1억 혼수 생각해서 보증금 다 한다고 한 건데 계산이 안 맞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요. 뭐? 아니, 계산을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럼 리스트만 주세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아니, 그게 말이다. 대충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것 같더라. 네? 1,000만 원이요? 어머니, 이건 아니죠. 제가 집 보증금을 전부 다 하는데 1억 혼수가 1,000만 원이 되다뇨. 어머님은 이게 반반 결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네가 보증금을 다 한다며. 명의 주는 대신 그러겠다고 한 건 너잖아. 그야 혼수하는 돈이나 보증금 반이나 차이가 나질 않으니까 그랬죠. 그럼 제가 집을 아예 살 테니까 처음 혼수 리스트대로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상관없는 거죠. 작아니까. 뭐? 집을 아예 산다고? 너 그럴 돈이 있니? 설마 괜히 자존심에 대출 끼고 그럴 거면 그럴 필요 없다. 그럼 살면서 내 아들이랑 같이 갚아야 하지 않니? 아니에요. 저 돈 있어요. 그리고 설령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데도 제 명의로 산 집이니 대출금은 저 혼자 갚죠. 원하신다면 각서라도 써드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전세 아니고 자가니까 예전 리스트대로 혼수하는 걸로 해도 되죠? 아니 또 뭘 그렇게나. 근데 너 정말 돈 있는 거 맞니? 괜히 하는 소리 아니야? 저 사실 정우 씨한테도 오픈하지 않은 돈인데 주식이랑 이것저것 투자하는 거 있어서 생각보다 꽤 있어요. 나중에 오픈하려고 했던 건데 어머님이 혼수를 그렇게나 줄이시겠다고 하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믿으시겠으면 주식 계좌라도 보여드릴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주식 계좌를 예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놀란 토끼 눈이 된 예비 시어머니는 뜻밖의 횡재라도 했다는 듯 활짝 웃으셨는데 그럼 알겠다고 예전 리스트대로 혼수를 하는 걸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식사를 다 할 즈음 제 눈치를 살살 보시더니 이윽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꺼내셨는데요. 근데 집을 사면 말이다. 명의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어떻겠니? 어차피 결혼하면 같이 사는 집인데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로 은근히 기가 죽는 거거든. 명의가 뭐가 중요해? 같이 사니까 공동명의 하는 게 모양새도 좋지. 저런 말을 하시는데 정말이지 양심은 있나? 저도 모르게 피식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도 제 반응에 조금 당황한 얼굴이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좀 뻔뻔했다는 걸 아셨을까요? 제가 웃음을 멈추고 빤히 당신 얼굴을 쳐다보니 그 아줌마는 제 눈을 피하셨어요. 그리고는 어색하게 계속 물만 따라 드셨는데 이젠 볼장 다 봤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감생심 제가 집을 해오겠다고 하니 그 집을 공동명의로 하라니 정말 그건 생각도 못한 거였는데 저 아줌마의 욕심은 어디까지일까? 저런 집에 시집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물을 따라 마시고는 차분하게 파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아줌마 아들도 실망이고 이렇게 욕심 많으신 분인 줄 모르고 결혼을 할 뻔했다고 이쯤에서 다 그만두자고 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결혼을 그만둔다고? 그럼 뭐 지금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네. 아주머니처럼 욕심 많은 사람을 어떻게 시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살겠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기는 했는데 아들 장가 보내는 거지 본인 이속 챙기는 거 아니잖아요. 1억 혼수도 경억스러웠는데 이젠 제가 사는 집에 아들 이름만 올리자고요? 이건 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가 따로 없잖아요. 제가 만만하셨어요? 저 그렇게 순진하지 않은데? 아주머니 이렇게 하시면 저 말고도 다른 며느리 보기 힘드시니 제발 그 더러운 욕심 좀 그만 내세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뭐 못하려고 한 거야? 네, 하면 안 되는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애당초 상견례 때 교통정리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그때는 깨어있는 사람처럼 반반 결혼하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뒤통수 치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아줌마 아들한테도 전해주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할 거면 다른 집 귀한 딸 만나지 말라고요. 아, 아줌마가 전해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딴 결혼 못 해먹겠다고 판 엎었다고 말 좀 해주세요. 야, 너 지금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야? 아이고, 저런 싸가지인 줄도 모르고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볼 뻔했다. 파혼? 그래, 나도 바라는 바야. 내 귀한 아들 너 같은 거한테 못 주지. 내가 어떻게 키운 내 아들인데? 아, 그러세요? 그럼 잘 됐네요. 피차 바라는 쌍방합이니까 다른 말하기 없기에요. 그리고 이 밥은 아주머니가 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냥 갈게요.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야, 너 거기 안 서? 돈 내고 가. 나 너 같은 거한테 돈 쓰기 싫으니까. 야! 야! 저는 잔뜩 약이 오른 그 아주머니를 뒤로하고 그 자리를 아주 여유 있게 빠져나왔어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속이 후련했는데 그 사이 자기 엄마한테 연락을 받은 건지 저한테 미친 듯이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당연히 받지 않았죠. 받아봤자 피차 좋은 말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깨진 사이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인간이 어찌나 끈질긴지 포기를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마냥 피할 수도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 계약한 전셋집이며 결혼식장, 신혼여행 모두 계약 취소를 해야 했는데 그 위약금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전화를 받았고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의 그 남자에게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요. 다음 날 어떻게 참았는지 그 인간은 저를 보자마자 사람들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황당하게도 화가 난 이유는 제가 파혼 선언을 한 것이 아닌 제가 돈이 있는데 자기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어차피 깨진 사이인데 제가 돈이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인 건지 자기는 속았다며 방방 뛰는 그놈의 발작을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지나가는 웬 미친놈이 미친 짓을 하는데 거기에 개입하면 저만 피곤해지는 거잖아요. 그러자 몇 분 뒤 느닷없이 태도를 바꿔서 이번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파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책임지고 혼수 목록은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집을 하는 만큼 자기가 그 집에 맞게 혼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무슨 고무줄도 아니고 그놈의 혼수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아주 자유분방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파혼할 거다. 강하게 말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절실했는지 사람들 많은 그 카페에서 무릎까지 꿇고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뭐 마지막 기회를 달라나요? 정말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자기야, 나한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 그럼 이번에는 정말로 자기만 보고 살게. 웃긴다 정말. 그럼 지난번에는 나만 본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너는 결혼하면 안 되는 놈이야. 아니, 그런 엄마랑 누나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장가갈 생각을 해? 뭐? 그렇잖아. 결혼이 무슨 장사야? 누가 더 이득 챙기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래. 내가 생각지도 못한 돈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잖아. 진짜 너도 그렇고 니네 엄마도 그렇고 마음속이 청정하다. 아주 그린벨트감이야. 아니 그거는 오해야. 오해? 그래 오해라고 쳐. 그럼 나는 그냥 오해하고 파혼할래. 이미 5만 정 떨어졌어. 다시 못 붙여. 하물며 한 명도 아니고 둘. 아니지. 니네 누나까지 셋이잖아.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사니? 그리고 네가 이렇게 다시 나한테 매달리는 이유? 내가 몰라? 꿈 깨. 수연아, 아니야. 아니라고. 나는 할 말 다 했다. 그리고 모를 것 같아서 알려주는데 기회도 줬어. 그리고 이렇게 된 데는 나보다 그쪽 과실이 크니까 각종 위약금 네가 물어라. 그 말 하려고 만나자고 했어.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네가 파혼하자고 한 건데. 그러게 왜 사람을 못 살게 구냐고. 그러니까 파혼하자고 하지. 그럼 다시는 보지 말자. 다른 친구들한테도 가급적이면 얘기하지 말고. 나는 괜찮은데 소문나면 쪽팔리지 않겠어? 그럼 영원히 안녕. 저는 그렇게 말하고 열받은 그놈을 뒤로하고 집으로 불이 나게 돌아왔어요. 그러자 그 뒤에도 그놈은 저한테 끈질기게 전화하고 난리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위약금을 자기가 전부 낸다는 게 부당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부당하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혼수리트 가지고 올 때는 그런 단어를 몰랐나 봐요. 그리고 고민 끝에 저는 회사와 친구들에게 파혼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어차피 맞아야 할 매라면 빨리 맞고 시간이 약이다 하고 싶었어요. 그러자 며칠 동안은 제 이야기가 회사 내에 도는 것 같긴 했는데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에만 집중했더니 그것도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금방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람들은 저한테 관심도 없었는데 제가 괜한 걱정을 사서 했나 싶었어요. 대신 제 친구들은 달랐죠. 이유가 뭐냐부터 시작해 아주 궁금해 죽겠다는데 그래도 제 입으로 한 말이 있으니 마지막 그놈의 체면은 지켜줬어요. 물론 그놈이 사실과 다른 말로 제 체면을 구긴다면 그때는 아주 작정을 하고 떠벌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한때 사랑해서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니 그 정도 의리는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지가 생각해도 이건 지 무덤을 파는 거라 생각했는지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맞지 않아 파혼했다고 그럴싸하게 떠들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위약금도 다 물었겠다.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기로 했어요. 제가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긴 하니까요. 그리하여 저는 결혼 준비 2달 만에 파혼한 여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끔 저도 제가 파혼을 했다는 것이 신기해요. 파혼 혹은 이혼은 남의 얘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어쩌면 제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연애든 결혼이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려고요. 아직은 30대라 아무도 안 만나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는데 대신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저 또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비록 파혼을 하긴 했지만 제 소중한 인생 파혼으로 구제했다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파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을 때 그때 파혼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 때문에 혹은 손해볼까봐 망설이는 동안 가장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는 건 본인이거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선택을 하시든 여러분들 본인을 우선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행복하다는 거 잊지 말기로 하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파혼 이야기가 꽤 길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그 남자뿐만 아니라 그 아줌마까지 참 별로인 인연인데 남은 제 인생에는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음에는 정말로 제 진짜 반쪽을 만날 수 있겠죠? 부디 그러길 바라며 지금까지 부족했던 책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항상 몸과 마음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